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양시장 현재 구간에서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2600선을 회복하지 못했던 코스피 오늘 시장에선 드디어 2600선 회복이 나왔습니다. 거의 2610선까지 다가서면서 현재 시장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60선까지 회복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내에서 매도 우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해볼 만한 이벤트들도 참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 발표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장중에 1월 앞두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내일의 실적 발표를 어떻게 소화해 낼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훈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시그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번 주 시장의 반등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업 포텐셜을 기대해보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 제목의 주간 전략 리포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꽤나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금융세제가 이번 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투세와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결정이 되면은 연말까지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10월 8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입니다. 지금 시장이 크게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엔 삼성전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3주 만에 실적 추정치가 거의 3조 원 가깝게 깎인 상황인데 과연 내일 어떠한 잠정 실적을 낼지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세 번째 이슈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에 있을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2024년 상반기에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 전기차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 밸류체인단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 다만 10월 10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이 반등세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 지표라든지 금통위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각각 증권사에서는 현재 보고 있는 업종이 좀 다르다라는 것도 포인트였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요,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제일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법안이 제정될 때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3년 전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2021년에 2차 전지 사이클 시장은 결국에는 IRA 법안 이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연말까지 대통령 재정까지 모두 다 완료가 되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마 그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우시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측에서 매각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현재 중국에서 체감하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타격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는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한국의 CDMO 기업들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의견들과 함께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외 증권사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하나증권입니다. 하나증권 측에서는 미국의 실적과 중국의 기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투자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미국의 실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재 미국에서는 연착륙에 대해서 우려감, 기대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내에서는 반도체, 장비 그리고 하드웨어 업종이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나 테크 업종 가운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실적이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실적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내에서 반도체 테크뿐만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추정치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S&P 500 내에서 테크 섹터의 예상 순이익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를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중국 증시가 강하고 그만큼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중국 증시의 강한 반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물론 이 숫자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한국 쪽으로까지 좀 수혜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중국 무역 수지는 이미 적자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안 좋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이 높았던 업종 중에서 중국의 PPI 변화율과 PBR 간의 연관성이 높은 업종을 한 가지 꼽아보자면은 화학 업종을 들 수 있는데요.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반등 기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증권 측에서는 이에 따라서 반도체 그리고 화학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증권사는 어떠한 부분 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NH투자증권 측에서는요, 성장주와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여러 현재 있습니다. 먼저 상승 요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다라는 부분이 상승 요인이고요. 하락 요인도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선거의 불확실성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 불확실성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좀 확실한 걸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가장 확실해지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페드 측에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고 한국은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4년 안에는 한 번쯤은 분명히 금리 인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주와 배당주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은 계속해서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9월부터 10월까지 외국인들의 매도는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 금리 인하에 따라서 배당주와 성장주는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NH투자증권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각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될지 여러분들 끝까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우리 증시 굉장히 빼곡한 일정들 기다리고 있는데 바이오 업종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와 일정이 산적해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에서 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요. 특히 우리 기업들의 유럽의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에 출시하는 소식도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K바이오 유럽의 CPHI에 대거 출격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저력을 알리고 중국의 공백을 노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CPHI 2024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입니다. 유럽에서 열리는데 매년에 유럽에서 이제 국가를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이번 연도에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현지 시각 개최가 되고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립니다. 글로벌 제약사 총 2,400여 개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75개의 기업이 참여하겠다라고 밝혀놨습니다. 이번에 CPHI가 특히나 더 기대감을 받아가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 덕분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 측에서 이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더 강력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의 우시바이오와 우시앱텍이 일부 사업의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CPHI에 진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경쟁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져가게 되고 또 CDMO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늘려간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CDMO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2032년에 완공 예정인 제2캠퍼스의 세계 최대의 생산 능력을 자랑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mRNA 등 신규 포트폴리오도 소개한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신규 파트너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CDMO와 CMO를 신규 사업으로 또 내건 만큼 CMO와 CDMO 분야에서 신규 파트너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원부자재 신규 파트너사 확보를 통해서 원가 절감에도 나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목표 주가 120만 원을 바라보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KB증권 올해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 받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3,515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는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수치로 시장의 컨센서스 15%가량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계획 대비해서 달러 강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생물보안법에 따른 초기 위탁개발 연구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실적이 컨센서스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KB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목표 주가 기존의 110만 원에서 126만 원까지 올려잡았고요. 주요 증권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도 최근에 목표 주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올려잡으면서 20%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나증권도 105만 원에서 115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125만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생물보안법 이전부터 원래 잘했던 회사다 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 밴드는 115만 원에서 126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의 경우에도 신규 공장의 전체 매출의 인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규 공장의 전체 매출 인식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3분기부터 18만 리터의 4공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될 예정인데 이 4공장 매출이 가동된 지 1년 만에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 가동 예정인 5에서 8공장의 매출 시점도 기존의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앞당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더불어서 견조하게 글로벌 항체 의약품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최근에 아시아 소재 제작사와 1,191억 규모의 수주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누적 수주 규모가 2조 6,600억 원을 달성하고 있고요. 5공장 수주도 현재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황제주의 타이틀을 넘어서 120만 원 선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의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사이 뉴욕 증시의 상승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이어받고 있습니다. 양시장은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중동발 지정학적 갈등 지속에도 9월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전방 수요 불안이 완화된 영향에 힘입어 상승 마감을 하며 한동안 침체 내러티브의 주역이었던 고용 냉각 불안이 큰 폭 후퇴한 모습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에 따라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베팅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주중 예정된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중요성도 지난 1, 2개월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유가가 중동발 이슈로 9%대 급등한 여파 등으로 이번 주에도 중동 지정학적 관련 뉴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는 금통위 결과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이벤트는 8일 화요일에 예정된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이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말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메모리 업황 둔화 우려가 쉽게 가시지 못하면서 국내외 주요 반도체주 주가 반등 탄력이 기대만큼 강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업황 및 주가 바닥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제고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8일부터 중국 증시가 국경절 장기 휴장 이후 처음으로 개장될 예정으로 최근 한국, 대만, 인도 등 여타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으로의 수급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으며 8일 중국 증시 개장 이후에도 이 같은 자금 흐름 변화의 가속화가 진행될지 여부도 주중 수급상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업종별로 방산, 2차 전지, 바이오 쪽 굉장히 견조한데요. 오늘 시장에서 혹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방산 섹터에서 현대로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은 국제방위 산업전시회에서 성능 개량형 K2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기존 K2 전차의 생존성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특히 최근 전장에서 위험 요소로 떠오른 드론 공격에 대해 전파를 교란해 드론의 정상적인 기동을 방해 및 추락시킬 수 있는 장비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폴란드 K2 2차 전차를 이미 수출을 했고 1차 수출 인도 물량이 내년 마무리되는 만큼 연내에 2차 계약 체결 가능성도 높으며 폴란드 K2 전차 물량이 늘어나면서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40%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6만 1,000원 이하로 보시고 손절가는 5만 6천 원, 목표가 6만 6천 원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 로템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는 매도하지만은 SK 하이닉스는 연이어서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분능만큼 또 SK 하이닉스 주가 현재 구간에서도 4% 이상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여전히 방산주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KB금융, 네 번째로는 LG엔솔, 다섯 번째로는 고려아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고려아연에 현재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삼성전자는 매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 세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도 LG엔솔은 매수하고 삼성 SDI는 매도하는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주가 4% 이상 뛰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가총액 2위권을 자리하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알테오젠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권에 탈환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클래시스입니다. 네 번째로는 HVM, 다섯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이름 올리고 있는데 특히나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2루 다 합병이 모두 다 완료됐다라는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두 번째로는 바이넥스, 세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네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다섯 번째로는 HLB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NC소프트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 세 번째로는 KB금융, 네 번째로는 LNF, 다섯 번째로는 LIG 넥스원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방산주를 강력하게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 한국전력, SK하이닉스 연이어서 이름 올린 가운데 네 번째로 고려아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고려아연에 현재 베팅을 했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올리고 있고 5번째로는 크래프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피롭틱스 가장 첫 번째로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 세 번째로는 대주전자재료, 네 번째로는 테크윙,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HN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기관 투자자들 덜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슈어소프트테크, 세 번째로는 원익 IPS, 그리고 네 번째로는 GST, 삼선당제약 이름 다섯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수급픽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함께 공부해 보시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가지 종목 뽑아 오셨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시프트업입니다. 현재 13% 넘게 업하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는데 공모가 6만 원 선 이제 주가 넘어선 상황이고요. 승리의 여신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 등의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시프트업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제 연말 가요대상도 있고요. 연예대상, 뭐 연기대상 다 있죠. 이제 대한민국 게임 대상도 열립니다. 게임 대상.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게임쇼가 바로 열리기 때문에 이 게임의 분위기가 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11월 달에 다 몰려 있거든요. 대한민국 게임 대상부터 시작해서 게임쇼까지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게임주의 분위기가 지금 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이 흥행만 한다면 지금 아주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여건인데 과연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일단 시프트업이 그 변화의 어떤 움직임의 선두주자로 일단 나서고 있죠. 자,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24 때 대한민국 게임대상 11월 13일 날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또 부산이 들썩거리겠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 그 예전에 스타리그가 있을 당시보다는 훨씬 더 지금 뭐 인프라가 지금 더 훨씬 좋죠. 온게임넷이니 뭐 이런 몇 개 방송사밖에 없을 때보다 굉장히 저변이 확대됐습니다. 게임의 종류도 많아졌고 리그 오브 레전드는 계속해서 상시 게임 리그가 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커라는 그 선수는 그렇죠? 연봉 30억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뭐 물론 1년에 100억 이상 받겠죠. 자동차도 막 이 페이커 선수만의 자동차를 따로 받지 않습니까? 뭐 이제 게임을 한다고 해서 등짝 스매싱을 때리는 시대는 갔습니다. 게임을 해서 지금 올림픽 금메달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물론 그거를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1등을 해야겠죠. 안 그러면 이도 저도 안 됩니다. 머리가 좋아서 게임 개발자로 나서던가 아니면 게임을 잘해서 프로게이머로서 슈퍼스타가 되던가 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랑 똑같이 거기서 1등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겠죠. 뭐 어쨌든 게임을 취미로 하던 게임을 직업으로 하던 예전에 비해서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세대의 젊은이들이 30, 40대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그 아이들에게 그 자신의 부모들이 자기가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당연히 게임에 대해서 대하겠죠. 아마 게임의 그런 부분에서는 중흥기는 앞으로 더 크게 올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롤 세대들이 이제 뭐 탑골공원에 가서 바둑을 두지 않고 롤을 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은 그 자녀들은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게임을 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탓하지 않겠죠. 본인이 그렇게 겪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는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 대상을 포함해서 6개 부문에서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네오이즈가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으나 네오이즈가 어쨌든 이 판을 흔들었습니다. 피해 거짓으로 콘솔 게임 시장에 지금 침입을 하면서 일단 판을 흔드는 데는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게임 대상 접수가 4일부터 11일까지 8일 동안 온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중간 정도 지나고 있죠. 일단 여기서 일반인 및 전문가,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 날 이 결과가 반영이 되는데 게임 대상 1차 심사를 통과한 다음에는 2차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60%, 그다음에 대국민 투표 20%, 전문가 투표 20%에서 총합으로 수상작이 결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작품성 40, 창작성 30, 대중성 30으로 돼 있어요. 작품성 40에 그래픽 사운드 프로그래밍의 완성도 및 조화, 스토리 전개 콘텐츠 균형, 레벨 디자인, 콘텐츠의 볼륨, 이게 작품성 내용이고
창작성 30%에는 신규 IP 개발 및 기존 IP 활용 범위와 게임 컨셉트 및 참신한 게임 내 컨텐츠, 장르적 독창성 및 다양성, 그리고 대중성이 30%인데 일간 이용자 수, DA 유저, 제2용 유저의 수, 리텐션, 그다음 판매량, 플랫폼의 다양성, 매출 규모 및 비즈니스 모델, 운영 안정성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심사위원은 9명입니다. 지금 여기서 올해 최고의 게임 후보작으로 일단 3개가 거론되고 있는데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입니다. 나혼랩. 자, 나 혼랩이 지금 히트를 크게 치고 나서 이게 과연 그 애니메이션화라던가 게임화가 됐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소설로 시작해서 만화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게 과연 애니메이션화가 될 것인가? 애니메이션도 일본 업체에 맡겨서 꽤 괜찮게 나왔죠. 왜냐하면 일단 작화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일단 그림 자체가 사기였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넷마블이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죠. 근데 어쨌든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얼라이즈가 지금 10월 6일 날 서울 잠실 비타500 콜로세움에서 첫 번째 리그가 열렸습니다. 일단 게임 리그가 열렸다는 거는 저변이 확대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이 유저가 없으면 게임 리그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일단 전국에서 PC방 대회를 거쳐가지고 32명의 게이머가 여기서 지금 선발이 되어서 이 오프라인 현장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내 컨텐츠인 시간의 전장에서 기록을 겨루는 방식으로 거의 소수점 단위 초로 갈렸는데 여기서 킬러, 하늘도톨, 관광, 요이르 4명이 파이널 매치에 진출했고 여기에서 4개의 전장에서 약 5분 3초의 기록으로 클리어한 화련 길드의 관광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선수가 개인적으로 원작 소설만 5번 정주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웹툰도 다 봤고요. 예. 아까 말했다시피 소설에서 웹툰으로 넘어간 다음에 애니메이션화되고 게임화까지 일단 성공이 됐습니다. 원소스 멀티 유즈를 실행했죠, 일단. 거기에서 일단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 혼자만 레벨업 IP를 너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덕업 일치를 이루었죠. 물론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이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처럼 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게임을 해서 500만 원 상금도 얻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큰다고 하면은 프로게이머로 나설 수도 있겠죠.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가 지금 카카오 지금 그 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만화가 다시 웹툰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거 지금 드래곤볼하고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그 아들인 손오촌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것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성진우 아들 성수호의 얘기를 다룬 이 나 혼자만 레벨업 라그나로크를 또 연재 중입니다. 네. 이게 또 나중에 애니메이션화 게임화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렇게 진행되는 게 다 스타워즈니 드래곤볼이니 이런 것들이 다 자녀의 손자에 이어져 가지고 계속 IP를 강화하는 이런 것들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넥슨의 10월 11일 멀티 플랫폼 게임 퍼스트 디세넌트 시즌 1 침공의 2차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퍼스트 디세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뒷심이 딸려가지고 많이 하락을 했어요, 순위가. 이게 루트 슈터 장르를 처음으로 개척한 거잖아요. RPG 요소를 게임 슈팅 장르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1레벨부터 아까 성진우도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2레벨에서 시작해서 먼치킨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거예요. 이것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슈팅 장르에다가 이 레벨업을 하는 그 재미를 넣은 거죠.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적용이었죠. 슈팅 게임에다가 이걸 넣어버리면은 1레벨에서 총알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리얼리티가 떨어지는데 어쨌든 일단 성공했습니다. 7월 달에 PC로 스팀하고 넥슨닷컴으로 출시가 됐고 플레이스테이션 4, 5, 엑스박스 시리즈, 엑스박스 1 플랫폼에서 글로벌 동시 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PC랑 콘솔로 나온 거죠. 아까 전에 빼먹었는데 지금 나 혼자만 레벨 어라이즈는 PC랑 모바일로 나왔습니다. 네. 자, 콘솔이 없습니다. 그거에서 지금 뒷얘기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 넥슨이 퍼스트 디센던트가 최근 동시 접속자 수가 21,594명에 불과하는데 첫 주에는 무려 26만 명이었어요. 스팀에서 매출 1위였고요. 동시 접속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21,500명이에요. 2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80위권 밖으로 나가버려가지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뒷심이 약하다는 게 지금 약점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연기대상이나 가요대상 보셨죠? 누가 유리하죠? 연기대상, 가요대상에서 누가 유리해요? 인기 많은 거.
인기 많은 걸 떠나서 시기적으로 연초보다 연말에 인기 있는 애가 유리합니다. 그쵸, 시기적으로. 가수든 저기든 네. 연기 드라마든 다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흥행해야 유리해요. 그쵸. 그게 사람의 인식이 파블로프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스텔라 블레이드죠. 역시 데스티니 차일드랑 승리의 여신 니케이에서 세 번째 출시 작품인데 이게 작년에 아까 네오이즈가 6관왕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작년에 우수상 세 작품 중에 하나가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였습니다.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상이에요. 대상이 대통령상이고 최우수상이 국무총리상이거든요. 니케가 한 단계만 올라섰으면 최우수상도 가능했는데 아까웠죠. 그러니까 스텔라 블레이드로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4월 달에 출시되었고 이거는 콘솔로 독점으로 출시됐어요. 왜냐면 이게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최초로 직접 퍼블리싱했기 때문에 소니에서 했으니까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저기랑은 다르죠. 지금 아까 전에 플레이스테이션 4, 5랑 엑스박스로 나왔던 퍼스트 디센던트랑은 틀리게 스텔라 블레이드는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아쉬워하시는 분도 많아요. 일단 모바일 서브컬처만 만들다가 모바일 서브컬처로 어쨌든 승리의 여신 니케 모바일 서브컬처가 모바일 플랫폼은 모바일이고 서브컬처는 3D 애니메이션인데 막 조금 서브컬처 문화가 서브라는 거죠. 그런 걸 즐기는 게 주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요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정식 출시 전부터 한국을 비롯하여 주요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예약 구매 1, 2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18개국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각종 언론이 갈리고 있어요. 3파전이라는 데도 있고요. 2파전이라고 하는 데는 보통 다 후 뒤에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빠지고 네. 퍼스트 디센던트, 퍼디라고 하죠. 퍼디랑 스텔라 블레이드, 퍼디랑 스블의 2파전이라고 하는 언론이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이 콘솔 게임으로 그 판을 흔들었기 때문에 이 경향성이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 계속 K게임의 문제로 거론되는 게 그거잖아요. 모바일 위주고 MMORPG 위주라는 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NC소프트가 수렁으로 빠진 것이고 그래서 작년과 흐름이 이어지는 거에서 이제 저기는 빠지고 이 두 개가 경쟁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프트업이 더 유리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넷마블하고 지금 네오이즈하고 넷마블하고 그러니까 넷마블이 조금 불리한 거죠.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 얼라이즈가 좀 불리하고 지금 넥슨 그다음에 시프트업 이 두 개 2파전 요게 조금 여론에 조금 더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어떤 게임이 우승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주 하나 더 볼까요? NC소프트도 오늘 7%대 강세인데 MMORPG TL의 글로벌 지역에 출시했는데 관련해서 순항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네요. 네, 택진이 형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거 끝나면 없어요, 지금. TL. 자, 지금 MMORPG, 역시나 MMORPG를 버릴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게임 대상도 결국 모바일 MMORPG를 타입하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 6관왕을 했고 이번에도 결국에는 퍼디랑 스블의 2파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모바일 MMORPG가 타입이 되고 유럽, 미국을 겨냥한 콘솔 게임 그리고 MMORPG가 아닌 어드벤처나 뭐 이런 게임류 요런 거에 힘을 실어주는 게임 대상의 흐름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NC소프트는 MMORPG를 고집하고 있다는 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있다는 거. 트렌드를 당연히 모를 리가 없는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스론앤 리버티가 1일 오전 10시에 글로벌 지역에 출시됐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미 국내에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PC방 순위를 봤더니 9월 25일부터 10월 1일 기준으로 역시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아직도 1위고요. 근데 50위권 안에 없어요, 지금 TL이. 지금 스론앤 리버티가 50위권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외면받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글로벌에 출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스팀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준비한 대본하고는 약간 순위가 바뀌었는데 이거 50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픈지 안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테무 알리 까다가 검은시나 50 나오니까 야 이거 중국의 게임 저렇게 잘 만드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얘기 나왔잖아요. 스론앤 리버티가 지금 또 보는 사이에 7위로 내려갔네. 방금 6위였거든요. 방금 전만 해도. 지금 검은시나 50을 제치고 5위 안에 들어갔다고 대본을 준비했는데 검은시나 50이 다시 5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스론앤 리버티가 7위로 밀려 있고요.
스팀이 지금 우리나라는 출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GI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순위 나와요. 7위라고. 지금 1위 카운터 스트라이커 2, 2위 바나나, 3위 도타 2, 그다음에 4위는 우리나라 배틀그라운드고요. 5위가 검은 신화 50입니다. 다시 올라가는 지금 흐름이고 다시 지금 좀 빠지고 있네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의미를 찾아보자면 이런 겁니다. 리니지가 역사적으로 지금 팬들은 많고 아직도 리니지 M2M으로 모바일에서 돈을 벌고 있지만 PC방에서도 리니지 이게 아직도 10위 안에 들고 있어요. 98년에 나온 거. 근데 역사적으로 자동 사냥 아시죠? 98년부터 그 3교대로 뭐 하나 캐릭터 돌리시는 분도 있었는데 혼자 돌릴 때는 24시간 잠을 안 잘 수가 없잖아요. 자동 사냥으로 오토로 돌렸단 말이에요. 자동 사냥하고 플레이어 간 대결 PVP 그러니까 플레이어 vs 플레이어 이게 중점이에요. 서로 싸우는 게.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은 수동 조작, 콘솔이니까 수동 조작 손맛을 느껴야 되거든요. 수동 조작하고 몬스터 사냥으로 바꿨어요. PVP가 아니라 PVE로 바꿨습니다. 플레이어 vs 인바일러먼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꾼 거죠. 그다음에 페이 투인 이게 욕먹은 거죠. 네. 이기기 위해선 돈을 써야 되는데 확률형 아이템이 너무 확률이 낮으니까. 근데 페이 투인을 바꿔가지고 프리 투 플레이로 바꿨고 이게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타임 투인으로 바꾸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저거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네, NC소프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이어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삼영입니다. 삼영도 현재 8%대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 필름형 콘덴서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삼영.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네, 삼영은 2023년도 10월 19일이 기로점이었습니다. 삼영이 그 전에는 우유팩 만들던 회사였어요. 우유팩 만들던 공장이 1986년에 설립한 구미 공장이 있었는데 2023년 10월 19일 날 구미 공장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다음에 150억 원의 실탄을 확보해요. 왜? 캐퍼시터 필름을 만들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캐퍼시터 필름 국내 시장 점유율 약 80%로 1위고요. 세계에서는 3위, 4위권입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삼영화학하고 트레오판, 왕자재지, 도레이 얘네가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뉴인텍하고 삼영화학이 지금의 삼영이에요. 삼영화학에서 이름을 바뀌었어요. 2023년에. 증착 필름을 생산해서 사막 콘덴서, 성호전자, 필코전자의 필름 콘덴서 제조하는 공장으로 넘기는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영이 하는 일은 폴리프로필렌 생산하고 증착 필름 생산해서 필름 콘덴서 제조하는 업체로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 회사에서 어디로 가느냐? 자동차 회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23년도 바로 10월 19일 이후에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고 우유팩 제조회사에서 캐퍼시터 필름 회사로 전환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이제는 우유팩 회사가 아니라 2차 전지 전기차 회사로 변신했다. 여기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 확대에도 이제 날개를 달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친환경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네요. 삼영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벤트들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데일리의 피용익 디지털 컨텐츠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저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재료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우리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죠.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에 온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요. 연준이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는 시장의 관심이 다양하게 좀 분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미국의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 재료를 보면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일본 신임 총재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통화정책, 미국 통화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경제 일정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최근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600선으로 밀리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도 주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요. 그런데 최근까지 지표들을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안정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 연준의 관심이 물가보다는 고용으로 다소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인 만큼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이 예정이 되어 있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월요일부터 자세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떠한 지표들이라든지 발언들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밤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의 발언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미 실물경제학회 연설에서 FOMC는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연준은 미리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은 미셸 보먼 연준 이사 그리고 알베르토 부셀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각각 연설을 합니다. 연준이 앞으로 통화적 정책을 펴는 데에 있어서 어떤 점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11월 FOMC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사하는 발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유로존에서는 8월 소매 판매 집계가 나옵니다. 소비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달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소비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의 발언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또 발언이 나오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국에선 좀 가장 중요한 일정 그렇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다리고 또 우려하는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내놓습니다. 장 시작 전에 오전 8시 40분쯤 발표할 것 같은데요. 당초 14조 원대로 예상됐던 영업이익은 지난달부터 10조에서 11조 원대로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주가는 9월 초에 7만 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다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삼성전자에 대해 잇따라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지금 6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오늘은 다소 오르면서 6만 1천 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매매 동향을 봐도 외국인은 지난주에만 삼성전자를 1조 1,230억 원 규모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3,673억 원 규모로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1조 4,629억 원 규모를 순매수했지만 주가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상회하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 실적 전망 대비 극심하게 저평가된 수준이고 역사적 저점권까지 근접했기 때문에 3분기 잠정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면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밑도는 그런 어닝 쇼크를 기록한다면 주가는 5만 원대로 추락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의 실적은 반도체주는 물론이고 우리 증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미국에서는 8월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무역 적자가 더 늘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네, 화요일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내일입니다. 장전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고 계실 것 같고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다만 삼성전자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괜찮은 실적을 냈지만 또 주가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또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한국 증시는 휴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증시는 한글날로 휴장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빅컷 금리 인하 결정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셸 보먼 이사만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나머지 연준 위원들 모두 0.5%포인트를 내리는데 의견을 모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또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들이 공유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빅컷 인하가 사실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 무용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내린 거는 고용시장이 지나치게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고용시장은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25만 4천 명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9월 실업률은 4.1%로 예상치와 전월치보다 둔화됐고요. 특히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던 7월과 8월의 고용 수치가 상향 조정된 점이 주목되는데요.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이유가 7, 8월 고용 지표를 보고 고용시장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였는데 이 수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연준이 과도하게 금리를 내린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3분기 고용시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최악은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그런 안도감도 피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눈에 띄게 좀 그런 가능성은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강한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또 다만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데요. 경기가 생각보다 강한 만큼 연준이 향후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은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공개되는데요. 목요일은 수요일에 한국 증시가 휴장을 하죠. 그리고 목요일에 바로 그 시장을 맞이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FOMC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9월에 FOMC에서 과연 연준 위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빅컷을 단행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면은 목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 또 중요한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공개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안정된 상태고 연준이 고용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연준의 자신감이 이어질 수 있는 숫자가 나와줄지가 관건입니다. 예상치는 헤드라인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 근원 CPI가 3.2%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둔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이 뒤바뀌지 않는 한은 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목요일에는 또 매우 중요한 기업 이벤트가 있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드디어 공개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8월 8일에 공개될 예정이었다가 행사를 앞두고 돌연 연기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예정대로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는 이번 행사에서 로보택시 시제품과 승차 서비스 예약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로보택시 생산 및 서비스 출시 일정과 함께 업그레이드된 완전 자율주행 기술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판도를 바꿀 혁신이 될 것이라 이런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별다른 혁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주가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발표 시간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한국의 이제 장중에 발표가 되는 만큼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는 변동성 커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금요일로 바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요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중요한 날 중 하나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싶은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수가 많아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시장에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변수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로 집계됐거든요. 지난 2021년 2월에 1.4%를 기록한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 3%대에서 꾸준히 낮아져서 8월에는 한은의 물가 목표인 2%까지 내려왔다가 9월에는 1%대로 떨어진 건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왔고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 가격을 반영한 생활 물가도 1.5%로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회의에서 물가 안정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물가 외에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많은데요. 내수 부진과 기업 경기 등이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수의 핵심 부문인 민간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기업 심리 지수 CBSI는 88.9로 90선을 밑돌면서 지난 202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여건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은 사실 이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가운데서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현재 뭐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한국은행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네. 뭔가 망설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금통위는 최근 금융 안정 리스크를 핵심 고려 사항으로 언급해왔거든요. 일단 지난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시행되고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쏟아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9월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 9,671억 원으로 8월 말보다 5조 6,029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작아졌거든요. 그런데 5대 은행이 9월 중에 새로 취급한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10조 3,516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3,451억 원 규모로 8월보다 4%가량 줄긴 했는데 이게 추석 연휴 사흘을 빼고 나면 평균 3,934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9월 한 달 수치만 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는지 확신하기 쉽지 않다. 이런 점이 한은으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보통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를 놓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그게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금통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하와 동결이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재료들이 엇갈렸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인하 쪽으로 다소 기울고 있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금요일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뭐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또 시장에 압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금요일장 미국의 경우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현재 대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물가 선행 지표인 9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 CPI도 나오고 PPI도 나오는 거죠.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지수 예비치도 발표되니까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이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JP 모건과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이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까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도 휴장하는 국가들이 많더라고요. 한국 증시도 네. 마찬가지로 하루 쉬어가고요. 네, 이번 주에는 아시아에서 주요 국가 증시가 돌아가면서 휴장을 하는데요. 중국은 국경절 연휴로 오늘까지 휴장을 하고요. 내일 개장을 합니다. 한글날인 9일은 우리나라가 휴장합니다. 주식과 파생상품 시장이 모두 문을 닫고요. 10일에는 대만이 건국기념일인 쌍십절을 맞아 휴장합니다. 또 11일에는 홍콩이 중양절로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일 또 중국 증시는 다시 개장에 들어갑니다. 중국 증시의 영향권에서 약간 벗어나서 한국 증시는 거래가 됐었는데 휴장을 다시 마치고 돌아올 중국 증시의 흐름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중국 증시가 최근 일주일간의 긴 휴장을 앞두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꺼내들었던 경기 부양책이라는 카드 덕분이었죠.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는요, 지금 연고점 돌파는 물론이고 이제 지난해 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에 대해서 월가의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HSBC에서는 중국 본토 주식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인데요. 15%가량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데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은 작은 편이라면서 랠리에 뛰어들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가져갑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CSI 지수 10에서 15%까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반면에 노무나 증권의 경우에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단기 반등 후에 폭락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서 급등한 바 있었는데 이듬해 1월에 폭락한 사례를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중국의 경제 체력이 지금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허약하다라는 점을 또 짚기도 했습니다. 4년 동안 지속된 부동산 위기와 급증한 지방정부의 부채,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도 중국 증시가 중국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추세적인 상승장에 진입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향후의 경제 지표 개선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반등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국 경기의 반등이 필수적일 텐데요.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의 경우에도 중국 경기에 대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인데요. 중국의 2024년과 2025년 GDP 성장률 컨센서스 추이를 보셨을 때 2025년의 성장률이 현저하게 낮은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러한 전망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집행 속도가 평년 대비 굉장히 느린 상황이고요. 최근에 건설 경기의 악화로 인한 투자 수요가 부진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데이터에 주목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중국의 국경절 기간에 현지 소비 데이터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 데이터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그동안 올랐던 것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규모 재정 정책과 추가 지원책이 증시 추가 상승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10월 내에 대규모 재정 정책을 포함한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원책이 등장하지 않게 된다면 상승 기대감 또 팍 식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러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7일까지 쉬어가고요. 8일에 다시 개장합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브와 함께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SOL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안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3,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SOL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유가에 대한 관심도가 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WTI도 마찬가지고 브렌트유도 마찬가지고 5%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유가에 대한 이제 베팅이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분명 단기적인 상승 분위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증권사들 뭐 리포트 보면 컨센서스가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려감은 있지만 뭐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뭐 배럴당 뭐 60달러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제 손익분기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제 마진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실적은 3분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확대되면서 지금 유가 관련된 흐름들에서 선물적 시장을 좀 바라보면 지금 그 부분에서 목표로 하는 배럴당 목표로 하는 게 지금 200달러까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200달러까지 갈지 안 갈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무튼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고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계속해서 유발을 한다면은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 옥신각신한 분위기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이쪽으로 지금 유가에 대한 이제 베팅이 좀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SOL 같은 경우에 이번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이하로도 나와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좀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다.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통해서 얼마만큼 유가가 크게 반등을 좀 단기간 줄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오늘 저녁에도 충분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차피 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용 지표도 좀 잘 나오고 있고 물론 11월 달에 있는 FOMC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지금 비컷을 원래 예측했지만 시장에서는 하지만 뭐 CME 패드워치에서 얘기했듯이 스모캡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0.25 BP죠. 25BP를 올리는 수준에서 마감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 뭐 CPI도 발표될 거고 PPI도 발표되는 한 주입니다. 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옵션 만기일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지금 이제 SOL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베팅해 볼 만한 위치에 있고 주가도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위치라면 우리가 동사의 어떤 내재 가치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OL 유가 반등에 따른 또 SOL의 주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등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만 유가가 200달러 가면은 증시가 좀 크게 묻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일각의 의견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IS입니다. 오늘 113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서 4% 이상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는 요 뭐 전기차 밑에 밸류체인 단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잘 가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후에 이제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이제 이런 이슈가 하나 나왔고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양 이 4680 그리고 2170 셀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12월부터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CIS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리튬 2차 전지 셀 제조 라인 전국 공정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전국 공정에서 양극과 음극 슬러리를 코팅한 뒤 이 건조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이 코터라는 장비와 그리고 코팅된 물질을 롤러를 사이에
적합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압력으로 이렇게 두께를 얇게 만드는 이 캘린더라는 또 장비를 만들고 있고 또 이 세일 규격에 맞추어 절단하는 이제 슬리터라는 장비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장비 매출이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전년도 영업이익이 389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 2분기 누적으로 벌써 434억이나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사업과 이 전구체 전지 제조 장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는 11월에,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6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 연간 생산량이 5천억 대 수준이었다가 이제 7천억 대 수준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바닥권을 이제 형성해 나아가는 그러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10,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제 근접 저항은 한 12,200원 정도 자리인데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뭐 전고점 21,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CIS 10,000원대 이하에서 잡아보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은 뭐 특히나 코스피 내에 포진되어 있는 배터리 기업들 꽤나 잘 가고 있습니다. LG 엔솔 오늘 4% 가깝게 상승세, 장중한 때는 42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박수범 대표님께서 앞서서 여러 번도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LG 엔솔, 삼성 SDI 보셨던 것 같은데 LG 엔솔 여전히 보시는 걸까요? 네, 뭐 배터리 관련주에서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오늘도 뭐 얘기가 좀 나왔죠. 테슬라 쪽에서 4680 배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 이제 기업으로 이제 확정을 좀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충분히 동사가 앞으로 이제 12월 달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좀 주가가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 LG 엔솔이 과거에는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해서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는 3위까지 좀 밀렸습니다. 1위는 지금 이제 CATL이고 2위는 이제 비아디, 뭐 중국 업체들이 1, 2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LG 엔솔이 지금 이제 3위까지 좀 내려오긴 했는데 뭐 시장 점유율이 좀 내려온 부분들은 어차피 전기차 한 해에 생산되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지금 이제 소비가 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BYD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CATL의 배터리가 많이 탑재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 LG엔솔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많은 합작사들을 통해서 뭐 물론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고 아무튼 생산 캐파는 계속해서 좀 늘려나갈 분위기고 뭐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래도 국내 뭐 3사 중에서는 가장 발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좀 끌어올렸고 기술 개발을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던스 발표가 있죠. 내일은 이제 삼성전자랑 LG전자가 가이던스 발표가 있지만 LG 엔솔도 3분기 가이던스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되면 알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안 좋게 나온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의 또 단기 상승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좀 기술적인 움직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LG엔솔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그동안 보면 주가가 계속 조정을 주는 분위기였어요. 조정을 주는 분위기였는데 약 60만 원에서 계속해서 좀 조정이 좀 나왔죠. 작년 6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조정이 나왔고 현재는 거의 반토막까지 내려왔다가 31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40만 원 위에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래도 그전보다는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평균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그 수급 개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양매수가 좀 들어왔던 흐름들이었는데 뭐 그 흐름들을 지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 이제 LG엔솔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걱정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동사에서도 오늘 좀
뭐 얘기가 좀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5년 내 매출을 2배로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차 전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순환 차원에서 모든 에너지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을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면서 매출을 2배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엔솔이 단순하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의 순환에 있어서의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실적을 보이겠다라고 뭐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높이 생각하고 그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 분명 LG엔솔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니까는 오늘 기업 비전을 발표를 했고 창립 4년 만에 처음으로 이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무버입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 중 하나는 11일 금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인데요. 증권가에서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 후에 경기와 부동산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가 가장 유력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 9월에 빅컷을 단행한 데다가 국내 물가 상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내수의 회복세도 더디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국내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정치권 등에서 금리 인하를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인데요. 한은 총재가 은행장들을 만나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다라는 점도 10월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주요 배경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의 국채금리는요.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된 데에는 이제 미국에서 9월 고용지표가 주요했는데요. 미국의 9월 주표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크게 개선이 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다소 늦춰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세를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어떤 기대감 받아가고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국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부동자금이 쏠리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페드에 이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에 5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잔액이 9월 기준으로 6조 원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시중에서 고금리 막차에 타려고 하다는 수요가 집중됐다라는 분석입니다. 대기성 자금으로 불리는 요구불이금 잔액도 전월 대비 6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요구불 잔액이 늘어난 것의 원인은 금리 인하도 있겠지만 한국 증시의 부진이 또 꼽히고 있습니다. 워낙에 부진했던 증시 환경 탓에 대피성 투자를 찾는 이제 대기성 자금이 은행으로 쏠렸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주들은 이제 10월 말에 10월 23일부터 실적을 본격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금리 인하 기조에서 순이자 마진, 님이 하락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주들의 이자 상황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대손 비용은 또 함께 낮아졌을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셔도 올해 들어서 주요 은행주들의 대손 비용률이 급감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은행주들의 3분기 실적에도 대손 비용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금리 인하 기조에서 달라질 은행들의 실적 변화에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무려 21%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원존인데 오늘 장중한 때는 17,4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상승폭을 약간 내어준 상황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찝었을 때마다 한 3% 정도밖에 상승률이 안 나왔는데 네. 이게 또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이제 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단기적으로 한 18,2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여 또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뭐 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원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 그 열 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이 열처리 소성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2차 전지 소재 공정의 설계 시공 시운전을 하는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매출이 열처리 장비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열처리 사업 쪽에 전문적인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고체 전지 열처리 솔루션과 또 탄소 섬유 소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솔루션,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솔루션 사업을 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이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개발을 했죠. 근데 이 원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MLCC 열처리 기술을 삼성전기와 함께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이슈에 좀 맞물려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제 소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일단 지난 9월 달에 한번 상승력이 쭉 나왔었는데 시세가 무너지지 않고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전고체 한마디로 이 2차 전지 장비 쪽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때 원준도 다시 한번 갈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딱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지없이 또 급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일단 단기적으로 18,2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고 돌파되면 2만 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이 46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벌써 2분기 누적으로 168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급격하게 턴 어라운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주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좀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쉽긴 한데 그렇다면 이제 전날에 전 거래일에 잘 보시고 내일이라든지 좀 잘 튈 것 같은 종목들 더 앞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5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입니다. 10% 가깝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보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방산 잘 가고 있고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탄력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한 약 10%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지난주에 수요일 정도에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LIG 넥스원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25만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함께 동참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지금 현재 움직임 보시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오늘 장중에 24만 8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뭐 2천 원이 부족한 25만 원인데 아무튼 오늘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봐서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 고점 부근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4만 9천 원이었습니다. 24만 9천 원에서 좀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전 고점을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같은 경우에 또 수요일 또 휴일이지 않습니까? 장이 이제 열리지가 않는데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 안으로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는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뭐 실제로 좀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정유시설은 일단 타겟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고 뭐 그렇다면 핵시설까지 타겟팅을 할 것이냐라는 게 좀 관건이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워낙 네타냐후가 뭐라 해야 되나 좀 예측하기 좀 힘든 인물입니다. 좀 상당히 좀 강력한 지금 현재 정책을 드라이브를 좀 계속해서 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누군가 이제 멈추게 할 만한 왜냐하면 바이든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의 좀 더 지금 전쟁 확장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흐름이 지금 단순하게 좀 약간 계획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움직이는 분위기여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란과의 전쟁이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는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란의 정예 혁명 부대의 수장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그냥 끝날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급등해서 기분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지만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2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한다면 저는 28만 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홀딩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IG넥스원 이제 지난주 가지고 오셨고 오늘 시장에서 주가 잘 가고 있고 거의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보다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전쟁의 향방은 모릅니다만은 계속해서 시장에 어떠한 좀 테마라든지 이슈가 되는 거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이화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3% 가깝게 상승세, 장중원대는 15,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아침에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는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부 다 2차 전지 고르긴 좀 뭐해서 서현이와 한번 골라보았는데요. 네. 일단 뭐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른 이유가 아침에 이제 화신이라는 종목이 이제 급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이제 부각받을 만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보았더니 구글 자율주행 업체 웨이모가 이 로보택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현대차와 협업으로 아이오닉 5 기반의 로보택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한다라는 어떤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의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의 이 메타플랜트라는 이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웨이모의 로보택시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조지아주 관련 그 메타플랜트 관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서현이화를 한번 골라보았고요. 특히 이제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이제 메타플랜트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현대기아차가 인도 시장을 급격하게 이제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서현이화도 이제 인도 지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신규 투자를 진행하면서 생산 캐파를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시설 투자가 2,592억 원이었는데 올해도 2분기 누적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어요. 시설 투자가. 자, 그렇다라는 것은 생산 캐파를 더욱더 늘리면서 매출이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영업이익도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전년도에 일단 뭐 1,900억대 이제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지만 올해도 이제 그 비슷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공격적으로 시설에 투자하는 만큼 내년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인도 시장 매출이 상반기 기준으로 한 15% 정도 매출 비중을 좀 차지했는데 인도 시장은 좀 계속적으로 좀 확장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서현이 이화의 실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상승력이 장중에 나왔다가 윗꼬리를 말면서 화신이나 서현이와 전부 다 지금 조금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차라리 조금 더 밀리면은 한 14,1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또 이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수급이 붙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신다면 단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현 2화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의 고용 지표의 안정을 좀 발표하면서 아시아 증시와 더불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후장에 될수록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이탈했을 때에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좀 동반하면서 재차 6만 원을 회복했고 오늘 SK 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오후장에 갈수록 시장은 좀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측면에서 코스피에서 강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현재 저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흐름들을 본다라면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섹터들 모두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중국 본토 시장은 휴장이긴 합니다만 8일부터 재개되면서 시장이 좀 움직이게 된다라면 중국 소비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반도체와 더불어 함께 좀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 우선은 조금 안도감을 좀 갖고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도 괜찮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십니까? 네, 우선 제가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는 실리콘투 좀 보고 있는데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회사로서 좀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좀 화장품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투의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라면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고 동남아나 중동까지도 진출하는 모습이고 이 종목의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중국 본토에 아직 진출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에 더불어서 실리콘투가 중국 본토의 투자 계획을 좀 갖고 있는 만큼 현재 시장에서의 파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장점으로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충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통기업 치고도 상당히 높은 ROE를 갖고 있음으로써 여전히 좀 주가가 상승은 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도 좀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리콘투 조정 국면을 활용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좋고 모멘텀도 있는 실리콘투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이분과 함께 하시죠.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일단은 미국 고용 보고서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대체적으로 좀 잘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 상승 움직임을 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도 이어져 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이 고용 보고서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오전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또 참고가 되셨겠지만 조금 더 이제 부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내지는 지금 화두로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노 랜딩, 무착륙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연착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가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완만하게 그러면서 경제적인 성장도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착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경착륙 같은 경우에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착륙은 당연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새롭게 화두로 떠오른 이 무착륙, 노 랜딩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시장의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경기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경기가 더 좋으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금리 인하 역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9월 달 연준 쪽에서 너무 성급하게 비컷을 단행한 건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1월 달에 또 한 번의 비컷 가능성까지 최근에 제기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상태까지도 지금 또 전망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연준 그리고 여는 인사들의 연이은 발언들이 이번 주 내내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를 두고서 어떤 이제 스탠스로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는 제약지수 분위기보다는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었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향후 5년간 45%의 관세 폭탄을 적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 있는 전기차 캐즘으로 억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낙폭과대 이후 지금 반등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거의 4%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나란히 상승세가 이어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코스피는 지금 제약 쪽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도 극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이슈만 한 방에 딱 들어와주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안도랠리에서 상승으로 가게 될 여지까지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결국 양시장 1%대 상승세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1.47% 오른 2607.42포인트의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장중에 2611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1.54% 오른 780.84포인트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 보시면요. 기관의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24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확인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0월 7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1%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전 주와 좀 비교를 해보면 오늘 시장은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히나 최근까지 좀 부진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왔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 밑에 단에 있는 밸류체인 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업종이 강력하게 상승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시죠. 네, 오늘 단기 테마 쪽 함께 보시면은 전고체 쪽이 강했습니다. 4.7%, 광물 쪽도 4.5%, 중국 기업도 오늘 강했고요. 3% 넘게 상승세, 2차 전지 소재 쪽 5.7%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장기 테마 쪽으로 보시면은 전기차, 화재 쪽도 오늘 강했는데 아마 뭐 전기차 쪽은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위 업종은 로봇 쪽 짚힙니다. 실적 테마로 가보시죠. 오늘 1위 업종 전기차입니다. 오늘 확실히 전기차 굉장히 강력했고요. 우주 항공 쪽도 4.4% 넘게 상승세, SSD 쪽도 3.8% 이상 상승 탄력 나왔습니다. 업종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강했고, 2차 전지 강했고, 철강 쪽 강했고, 화학 쪽도 강했고요. 종합 상사 쪽도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도 꽤나 많습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좋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았던 기업들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 에서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610선까지 오르면서 마감했네요. 코스닥도 1.5% 넘게 상승세 780선 위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다 상징적인 선 위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계속해서 부딪혀왔던 2600선, 780선 모두 회복 나왔고요.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피 분위기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강했습니다. SK하이닉스 무려 6%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18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LG엔솔 4%, 현대차 3%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부진했던 것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주가 자체가 크게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지수 대비해서 하회하는 것은 사실상 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여전히
부진합니다. 내일 아침에 나오는 실적에 따라서 또 주가 향방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KB금융 힘 받았고 기아도 2%, 포스코홀딩스도 2.7%, 제약바이오는 오늘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약간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했는데 보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 무려 하루 만에 5%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았습니다. 알테오제는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언더퍼폼이고요. 에코프로가 2.4% 넘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확실히 오늘 시장 주인공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기차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일 것 같고 엔캠도 3.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코스닥 내에서도 분위기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미가캔바이오 0.5% 넘게 상승세, 다만 클래시스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8%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클래시스는 이루다와의 합병을 모두 다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오늘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탄력을 아주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천장제 2.4% 넘게 내렸습니다. 삼천장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있었고 휴젤과 리노워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마감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방산주와 2차 전지주가 시장을 다 끌고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이제 내일은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삼성전자 어떻게 소화해 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좀 주목해 볼까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2분기까지만 해도 시장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쪽에서 3분기 내에는 HBM3 테스트 통과가, 퀄테스트 통과가 엔비디아 측으로부터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3분기가 지났죠. 지났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대한 주가 역시도 하락으로서 나와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증권사 19군데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목표가를 제시한 곳이 81,000원대 정도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이라도 컨센서스를 웃도는 그런 실적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조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내일 나오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이달 말쯤에 이제 비로소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번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증권사들 쪽에서도 공감하는 부분들은 이거예요. 모든 악재가 지금 다 반영이 된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 하락은 너무나 과도했다라는 반응들이 많고요. 또한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 비용으로 성장세가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했던 낸드 수익성 역시도 가격 반등으로 빠르게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FN 쪽에서 나온 컨센서스를 봤을 때 10조 정도 가량 되는데 10조 7천억 정도 가량 되는데 이 이상 나올 수 있을지 내일 한번 일단 확인을 해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거래일에 미증시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오늘 이제 월요일 장에서도 나와줌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맞물리는 반도체 업종 섹터의 반등세로 이어지는지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순환매. 증시가 떨어질 때도 순환매가 나오지만 상승 중일 때도 순환매가 나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전기차나 배터리 그리고 방산 쪽에서 그러한 순환매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움직임이 사실 매일매일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반도체 섹터 움직임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있는 이슈 중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차 관련 종목들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앞서서 시장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 우리 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무려 월, 화, 수, 목, 금 다 여는 총재들 발언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이사의 발언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제도이기 때문에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연방준비제도 내에 있는 은행들이 연방준비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보다 연준 이사의 발언이 좀 더 그 파워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일 관련된 발언들 있다고 하니까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 외에는 이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도 연이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이제 인하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를 해나갈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증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구간들도 잠깐 한번 체크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네. 지금 양 지수 모두 다 이제 흐름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 61선 구간대 아래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대체로 좀 코스닥보다는 강한 움직임이 도드라지게 나오긴 했었는데요.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승으로 채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시가총액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낙폭이 최근에 너무 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 분위기, 코스피 시장 분위기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적으로는 흐름이 잡혀 나가는 모습들 관측이 되죠. 이 지금 상승 추세만 이탈하지 않으면 61선 구간대 돌파했을 때 안도 랠리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 중요한 구간 역시 61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흐름을 보자면 네. 코스닥은 오히려 흐름이 조금 더 빨리 호전이 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61선 구간대에서 작은 단봉의 양봉 형태로 올라와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0포인트 선만 이제 찍어주게 된다면 상승으로 가기 위한 워밍업이 이제는 마치고 정말 본격적인 랠리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양시장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배터리 관련 기업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오늘 증시에서 흐름 보시다시피 네.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소재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흐름이 좋았거든요. 이런 이제 움직임이 지금 단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단연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데일리 TV 통해서도 여러 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도 그렇게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잘 올라와줬어요. 바닥권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도 계속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시점이 지금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전기차 가격도 최근에 좀 대중화되는 분위기라서 많이 또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는 관세 부과를 세게 때리지만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 보조금 지급 재개 등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전기차 성장세 회복 여부가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결정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배터리 가격도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 국면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좋은 전망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 중에서도 단연 지금 1등 기업이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2위 기업이기도 하죠.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히트를 쳤었던 전기차들 봤을 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소형 전기차 SUV인 EV3 올 8월 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로 등극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현대차에서 나온 소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 역시도 지금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 2위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전기차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판매고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 지금 세 자동차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이 세 자동차 모두 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방송 보신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테슬라의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12월 달부터 연내 이제 공급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그런 관련 소식들 심심찮지 않게 보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테슬라향 수혜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하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워낙 주가가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긍정적인 회복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구간들도 같이 함께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말씀드린 데에는 지금 2달 내내 상승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도 그렇게 낙폭이 워낙 크게 나왔었어요. 기존의 전저점 이탈하고 나서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회복세가 장대 양봉으로 해서 전환되기 시작했고 지금 2개월 정도는 지금 40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사실 지금 가장 의미 있는 구간대는 45만 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45만 원 전까지는 계속해서 방송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그러니까 짧게 공략하실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39만 원 선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에 한 기대감 그리고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바탄 원전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MOU에 임석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건설 재개 관련 경제성과 안전성 등 사업 추진 타당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정상회의를 계기로 필리핀 현지에서 진행되는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관한 양해 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우리 기업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함으로써 양국이 윈윈하는 경제협력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유가 강세에 대한 베팅이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미국 WTI 2개월 선물에 대한 하락 베팅 대비 상승 베팅 비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치솟던 2022년 3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이 막힐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동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주 중 WTI 선물은 11%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제조를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순환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 비전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새로운 기업 비전으로 Empower Every Possibility,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비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사업의 본질은
단순히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시켜주는 모든 에너지 순환에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 순환 생태계의 중심에 서서 무궁무진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열어나가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또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사업 구조를 꾸준히 발전시켜 진정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 자금 출처 논란에 휩싸인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신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자기 주식 공개 매수를 위한 조성한 자금이 자기 자금 1조 5천억 원, 차입금 1조 1,635억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재 정정을 통해 자기 자금을 5천억 원으로, 차입금을 2조 1,635억 원으로 공시했습니다. 자기 자금에서 차입금으로 옮겨간 1조 원은 고려아연이 메리츠 증권으로부터 사무사채를 발행한 자금입니다. 차입금을 자기 자금으로 공시한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자 조성 내역을 정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